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찍혀있는 도장을 보니까 2012년도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구입한 지 오래된 책이고, 오랜만에 책장에서 꺼내서 읽어봤는데, 인간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거나, 내 의견이나 내 본심을 좀 당당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상대방도 충분히 배려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잘 챙기면서 좀 인간관계를 똑똑하게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총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돼 있고, 첫 번째 챕터는 왜 세상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두 번째는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세 번째는 똑똑한 거리두기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 네 번째, 상처받지 않고 사람을 움직이는 관계의 심리학. 다섯 번째는 건강한 까칠함을 방해하는 9가지 심리적 문제. 이렇게 5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고, 오늘은 몇 단락을 선택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았다고 심각할 필요 없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자신만 상처를 받는다고 여기며 살아간다. 그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1차적으로 나르시시즘적인 심리가 깔려 있다. 나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할 리가 없다. 따라서 인간관계가 나빠진다는 건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는 의미다. 내가 괴로운 건 그들이 내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등등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다소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의 나르시시즘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을 어쩌랴. 그런 생각이 다소 병적으로 기울면 자기 연민에 빠져 나만 상처받고, 나만 외롭고, 나만 위로받지 못하고, 나만 가엾은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반대로 자기 혐오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그때도 역시 나만 상처받고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나만 상처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김성민 씨는 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매우 자주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곤 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사람들에게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가능한 한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애썼고 적절하게 배려도 할 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적어도 자기가 원한 만큼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때가 더 많았다. 사람들은 예의 바르지도 않았고 그를 존중해주지도 않았으며 배려 같은 건 기대도 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썩 괜찮은 것 같다가도 머지않아 본색을 드러내곤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성민 씨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주위에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나 하고 상대방의 입장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었다.
그들은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편한 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성미 씨 혼자만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은 그를 더욱 외롭고 힘들게 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는 피해의식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때로는 그 감정이 지나치게 맹렬해서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어느 순간 그런 감정들이 제어가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머릿속이 아찔해지곤 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어째서 이토록 인간관계에 무능하고 당하기만 할까 하는 자기 비하의 감정도 그를 괴롭혔다. 자신을 무시하고 상처 입히는 인간들한테 어째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늘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하는 한탄이 이어졌다. 그는 상담 시간에 진료실에 들어서면 자리에 앉기 전에 꼭 내 얼굴을 몇 초간 뚫어지게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다. 한데 그런 일이 반복되자 나로선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가 되물었다. 선생님도 제 시선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신가요? 나는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는가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제 시선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버릇이에요. 그동안 인간관계에서 하도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다 보니 그렇게 된걸요. 그래서 그렇게 정색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날 속이는 사람인지 이중적인 면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간파됐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 버릇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만큼 피해의식이 깊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에게 한두 번 보고 상대방의 모습을 다 알 순 없어요. 나하고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두 번 만나고 상대방에 대해 다 알려고 하는 것조차 절대 속지 않겠다는 피해의식일 뿐입니다. 라고 답해 주었다. 강민아 씨 역시 인간관계에서 왜 자신만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친구들은 어쩌다 만나도 각자 자기 얘기에만 몰두했다. 혹시라도 힘든 심정을 털어놓으려 치면 잠깐 안 됐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반면에 자기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다가는 서운하다느니 배신감을 느낀다느니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적어도 친구라면 그래선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모임에도 나가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도 대면대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선 각자 자기 일에 바빴고 애초에 서로를 챙겨주는 잔정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다. 힘들 땐 그래도 가족들이 힘이 돼준다는데 미나 씨에게는 남의 얘기였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더 많았다. 그 가운데서도 형제 중에 막내인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연로한 부모는 경제력이 없는데도 출가한 두 언니들은 시시때때로 친정에 손을 벌렸다. 그때마다 피해를 보는 것은 미나 씨였다. 직장생활 10년에 적금 통장 하나 없는 것은 아마 자신뿐일 터였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열렬한 감정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3년째 접어들면서 열정은 시들해지고 이제는 거의 의무감으로 만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건 남자친구 쪽이 좀 더 심했다. 결혼말이 잠깐 오가긴 했지만 미나 씨 쪽이 경제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남자 쪽에서도 그러면 좀 더 두고 보지 뭐 하고 나서는 그만이었다. 그러다 보니 미나 씨로서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고 싸울 일만 더 늘어났다. 그때마다 더 상처를 받는 쪽은 당연히 그녀였다. 남자친구보다는 그녀 쪽에서 더 관계에 불안을 느끼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보기에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잘 사는 것만 같았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인 듯했다. 그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외로움과 소외감, 피해의식만 커져갔다. 인간관계도 점점 나빠졌다.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작은 일에도 발끈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공격적인 폭언을 하는 그녀를 사람들은 차츰 멀리했던 것이다. 그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했던 그녀는 왜 나만 상처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내고 있었다. 나도 그런 보살핌을 받고 싶다. 우리가 자신만 더 상처받는다고 여기는 이면에는 상대방에 대한 높은 기대치도 한몫한다. 적어도 내가 아는 상대방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기대치가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물론 가정에서조차 그런 기대치가 채워지는 일은 거의 없다. 상대방은 내가 아니다. 따라서 그가 내 욕구와 기대치를 알아서 헤아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일 같은 것은 처음부터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그가 날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욕구를 헤아리고 내 기대치를 채워줄 사람은 없다. 그러기엔 늘 하는 말이지만 인간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상대방의 욕구보다는 내 욕구가 더 먼저고 중요한 것이다. 그나마 우리 인간의 뇌 속에 태생적으로 공감 신경세포가 있기에 이 정도라도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인간관계란 결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서로 소통을 주고받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전제 조건이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기 마련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처음엔 에피타이저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나중에 메인 요리를 먹지 않던가? 인간관계에도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 전 소통의 예를 배우 고현정 씨의 인터뷰에서 봤다. 인터뷰어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지인들에게 마음을 쓰고 배려를 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녀는 아마도 소통의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했었던 듯 대단히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나도 그런 보살핌을 받고 싶으니까. 실제로 그녀는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이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자신에게 똑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그녀의 사례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더러는 죽을 것처럼 괴로운 순간을 겪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만의 문제라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말자. 누구라도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화도 덜 나고 괴로움도 덜 하다.
그리고 사소한 갈등 때문에 내 인간관계 전체를 폄하하지도 말자. 예를 들어 누구나 야, 이 돌대가리야, 공부도 못하는 바보야 하고 지적을 당하면 화가 나게 돼 있다. 하지만 넌 수학을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화가 나지는 않는다.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고 자기 모멸감에 빠지면 스스로에게 먼저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단지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야 하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화가 덜 나게 된다. 나만의 자긍심을 찾아가는 길. 오랫동안 분노와 피해의식을 키우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와 같은 감정을 소모하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누구도 화가 난 상태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가 떠오르지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나를 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상태가 심해지면 노이로제 상태가 되어 결국 삶 자체가 피폐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나와 상대방에 대해 지나친 기대치는 갖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기 비하와 실망감에 빠질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만의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현실을 자유로이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과 변화 불가능한 현실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세네카의 말이다. 그런 지혜를 갖도록 노력할 때 나만 상처받는다는 피해의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자기 비하심이나 자괴감이 들 때는 먼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해보자.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상처 입혀도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나 자신이 내게 이렇게 나를 학대해도 됩니까? 라고 항의한다면 나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대개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비하심이나 자괴감의 원인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을 때도 생겨난다. 자신은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격 중 완벽주의와 그로 인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강박관념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보면서 다시 한번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죽는 날까지 나는 나 자신과 동행해야 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연습을 하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를 이루었고 그중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고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었다고 편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부터 다만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나간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다 보면 훨씬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날이 올 것이다. 왜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은 쉽게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다. 그리고 한 번 익숙해진 것은 웬만해선 바꾸지 못한다. 물론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특히 나는 지독한 방향친지라 낯선 길로 가는 것을 죽기만큼 싫어한다. 그래서 늘 다니는 길로만 다닌다. 위안이 되는 건 나만 그런 건 아니란 사실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낯선 길을 꺼려한다. 여기에는 각자의 타고난 기질도 한몫한다. 정신과적으로 성격 및 기질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다.
그런데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질 중에서 서로 모순되는 두 성향이 똑같이 높게 측정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측정하는 자극추구 성향이고, 하나는 실패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것을 회피하는 위험 회피 성향이다.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성향, 즉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싶은 마음과 그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충돌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갈등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두 가지 성향이 똑같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신적으로 더 긴장하고 더 갈등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인간관계나 일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이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그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되 열정과 도전의식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나 역시 검사 결과 그 두 가지가 다소 충돌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나의 경우 현실에서는 위험회피 성향이 훨씬 우세하다. 덕분에 새로운 것 앞에서는 심하게 낯가림을 하곤 한다. 내 주변에는 나와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일부러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길을 찾아 탐색하는 재미가 끝내준다고 한다. 하지만 그도 식당만은 몇몇 곳을 단골로 정해놓고 그 집 음식만 먹는다. 그렇다면 우린 왜 그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질과 상관없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낯선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그토록 낯선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신과에서는 치료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병원 다니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입원 환자라면 퇴원을 거부한다. 심하면 자살을 기도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다. 이제부터 자신이 직면해야 할 낯선 변화가 너무도 두려운 것이다. 치료가 끝나면 자신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 그동안은 단지 환자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용인됐다. 자기 합리화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이해해 주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합리화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 몸처럼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 단호하게 작별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가져온다. 그런 괴로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치료를 그만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환자들만 그런 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는 친밀감을, 낯선 것에는 공포를 느낀다. 특히 익숙함에 대한 동경은 새들의 귀소 본능만큼이나 강렬하다. 그러니 어찌 쉽게 낯선 길을 선택하고 가보지 않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단 말인가. 웬만하면 그저 다니던 곳을 계속해서 다니는 수밖에. 우리가 낯선 곳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또 있다. 그곳에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역시 웬만하면 단골 식당, 단골 미장원, 단골 이발소 등을 정해놓고 살아간다.
적어도 그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안다. 단골 식당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내가 음식을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반찬 중에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지 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척척 알아서 내주고 할인도 해준다. 반면 모르는 곳에 가면 그들은 나를 반갑게 대해주지도 않고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지도 않는다. 그런 경험은 다들 있을 것이다. 누군가와 같이 어디를 갔는데 주인이 단골인 상대방에게만 아는 척을 하고 나에게는 대면대면하게 구는 바람에 불편함을 느낀 경험 말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린 그런 일에 쉽게 마음이 상한다. 상대방이 내 존재를 알아주는가 아닌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현실 안주는 불행한 삶에 고착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대학병원에 있는 동기나 선배들에게 진료 약속 시간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곤 한다. 원칙대로 예약을 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말 거절을 하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줄 때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담당 의사에게 직접 자기에 관해 언급해달라는 부탁을 해오기도 한다. 나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용건이 있을 때조차도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면 또 할 수 없이 전화를 하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그 후 사람들의 반응이다. 의사가 자기한테 누구 소개로 왔다는 이야기를 안 하던데 네가 전화한 게 맞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시 소개로 가니 대접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때마다 나는 잠자코 그들의 얘기를 들어준다. 그들이 그렇게 내게 부탁하는 심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상대방이 내 존재를 알아주는 약간의 특별 대접을 받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는 그런 특별 대접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계속해서 익숙한 곳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든 집착이 생겨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집착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준다. 사랑이 멀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관계가 변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계 자체가 변화했건만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 집착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랑만이 아니다. 그건 인생의 모든 면에 다 적용된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 음식에 집착하는 것도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명백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음에 집착해 성형 중독이 되는 이유도 나이 들어가는 순간순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루 일과도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 전개되어 견디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작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완벽주의와 소심함의 합병증이라고 불렀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그런 타입은 데이트도 전날 세운 스케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아주 약간의 틀어짐이나 변화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떨치고 일어나면 분명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 안주해 오직 시간만을 죽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자신이 그래야만 하는 온갖 이유를 다 수집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역시 하나뿐이다. 행동해야 하는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삶의 어느 불행한 순간에 고착되고 마는 것이다.
멈추었다 싶을 때 결단이 필요한 순간. 영국 작가 줄리언 반스는 자신의 소설 내 말 좀 들어봐에서 주인공 질리언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채가게 주인은 아주 세심하게 매번 모든 상품에 대문자로 아포스트로피를 붙여놓곤 했어. 우린 그 잘못됨과 끈질김을 우습고 약간 불쌍하게 여겼어. 그런데 난 오늘 그게 하나도 우습지 않았어. 그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슬픈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슬펐던 건 한 번 잘못 쓰고는 다음 상표도 잘못 쓰고 다음 상표도 잘못 쓰고 그리고 또 다음 상표도 계속 잘못 썼기 때문이야. 언젠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나 역시 슬픔을 느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하고 불행한 상황에 고착되고 마는 모습을 몇 줄의 문장으로 절묘하게 표현해 놓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린 인간인지라 한번 마음이 기울게 되면 그걸 바꾸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그게 의도했던 것이든 아니든 잘못된 선택이었든 아니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변화가 두려운 것이다. 그러다가 모든 걸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면 마침내 불행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좋기는 그 전에 내게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일 것이다. 거창하게 말하면 변화는 자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습관을 과감히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내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옆에 끼고 있던 많은 것들과도 아낌없이 헤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소소한 변화부터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늘 다녀서 눈에 익은 길이든 단순히 친절한 단골 음식점이든 바꿔보려는 의지를 가져보는 것이다.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선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그런 소소하고 일상적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변화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멋진 모습을 연출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선 나부터 그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분명 매우 즐겁고 멋진 일일 것이므로. 누구나 먼저 손 내밀어 주길 원한다. 정유미 씨는 사람들과 쉽게 사귀지 못하는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 탓에 그녀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일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유일하게 그녀가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한 사람 있었다. 고등학교 때 짝꿍이었다. 워낙 성격이 활달했던 그 친구는 1학년 때 짝이 되자마자 유미 씨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덕분에 유미 씨도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유미 씨는 그 친구 하나면 좋겠다. 말수도 없고 소심한 유미 씨가 다른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웠다. 반 아이들 역시 그 친구 빼고는 아무도 유미 씨한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존재감이라곤 없었기 때문이지만 그건 사실 유미 씨가 의도한 것이었다.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다. 유미 씨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바란 게 있다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채 그림자처럼 지내는 것이었다. 거의 성공하기도 했다. 1학년 때 짝꿍 빼고는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도 유미 씨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 그림자처럼 살아가기, 그것만이 그녀의 목표였다.
대학에서는 더러 그녀의 존재에 주목하고 다가오는 친구들이 없지 않았다. 그 중에는 남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유미 씨는 곧바로 담을 둘러쳤다. 졸업 때까지 그녀의 별명은 철벽녀였다. 그 시절에도 유일하게 고등학교 시절의 짝은 계속 만나서 함께 어울렸다. 하지만 그 친구는 대학에 가서는 더욱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으므로 정작 유미 씨와 만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친구는 친화력도 대단했다. 덕분에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사람 누구와도 친하게 지냈다. 유미 씨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능력이었다. 대신 몹시 부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라고 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언젠가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어떻게 넌 그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모두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다고 하자 친구가 말했다. 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 그리고 내 맘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다가가게 되는걸? 너도 그래서 친구가 됐잖아. 너 같은 새침대기는 누가 말을 걸어주기 전에는 절대 먼저 아는 척 안 하거든. 내가 한눈에 그걸 딱 알아봤잖아? 그러고 보니 친구는 유미 씨에게 먼저 아는 체를 했을 뿐 아니라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하고 자기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털어놓으며 다가왔었다. 하지만 유미 씨는 언제나 그 반대로 행동했다. 누가 마음에 들어도 만에 하나 상대방이 그걸 알아차릴까봐 오히려 더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도대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는 고사하고 자신이 그런 친밀함을 바라는지 어쩌는지조차 잘 알 수 없었다. 물론 가끔은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져 용기를 내봐야지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몸이 먼저 얼어붙었다. 학교 때 성적도 좋고 스펙도 열심히 쌓은 덕에 유미 씨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만큼 이번에는 그녀도 좀 달라지고 싶었다. 자신감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 하자 도무지 그 방법을 알 길이 없었다. 유미 씨와는 달리 이경수 씨는 잘 모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밀하게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진 못했다. 그저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는 매우 활발하고 떠들썩한 스타일이었다. 재밌는 이야기를 알아두었다가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재주도 뛰어났다. 덕분에 그가 있으면 모임이 활기차고 즐거웠다. 그러나 그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뿐이었다. 막상 누구하고든 둘만 남겨지면 상황이 달라졌다. 갑자기 생각만큼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엉거주춤하는 사이 분위기가 어색해지곤 했던 것이다. 그는 인간관계는 무엇보다 재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소재를 찾아다녔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인생에서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고 있었다. 성실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부모도 잘 만나 여유 있게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환경을 원망했다. 경수 씨는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도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늘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이 든다고 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가 재밌는 이야기로 좌중을 웃길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며 좋아했다. 그 순간만큼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경수 씨 역시 기분이 들뜨곤 했다. 어느 때는 오버해서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남들 비위를 맞출 때도 있었다. 늦은 밤 잠자리에서 자신의 그런 행동이 불쑥 떠오를 때면 자괴감에 우울해지곤 했다. 게다가 막상 자신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도 괴로웠다. 인간관계에서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모두에게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 그걸 위해 그는 분투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실은 담겨 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일정한 선 이상은 그에게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경수 씨는 누구와도 원하는 만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었다. 김민선 씨는 자신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로 고민했다. 성격도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타입인데다 외모도 호감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더욱이 그녀는 남들과 눈을 맞추며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도 다소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다. 손발이 먼저 오글거리는 탓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누가 자기 같은 타입을 좋아하겠느냐는 것이 민선 씨의 생각이었다. 물론 더러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민선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형편이었다. 도대체 왜 하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물론 그녀에게도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하지만 자기처럼 비호감 타입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만약 있다면 그들도 정상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은 너무 확고해서 웬만한 충격으로는 깨뜨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위에 세 사람처럼 인간관계에서 친밀함을 겁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럴 만한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개는 다음에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친밀함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대해 배운 바가 없는 경우다. 그것은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교과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정서적으로 습득하는 면이 훨씬 크다. 그런데 그런 습득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기질적으로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다. 앞서 예를 든 정유미 씨나 김민선 씨가 이 범주에 든다. 유미 씨처럼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거나 민선 씨처럼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타입인 경우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다. 그들에게 대인관계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그래서 시도도 해보기 전에 난 도저히 그런 걸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단정한다. 셋째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건 친밀한 관계를 겁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유미 씨가 그림자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경수 씨가 모두를 즐겁게 하며 인정받고자 애쓰는 것도, 민선 씨가 자신을 비호감 타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에서 기인한다. 내가 정말 어렵게 친밀감을 표현하고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와 같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 또한 없다는 점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용기를 내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그래도 가장 변치 않는 규칙이 하나 있다면 내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보면 그런 장면이 아주 실감나게 묘사돼 있다. 간간히 화물 트럭들이나 쉬었다 가는 황량한 사막 카페에 어느 날 독일인 여행객인 한 여자가 불쑥 나타난다. 뚱뚱하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데다 외국인 억양을 쓰는 이상한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만큼 카페 여주인은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남편과 아들이 고루 속을 썩이는 것도 모자라 가게는 파산 직전이고 커피 기계까지 말썽이다. 하루하루가 신선스럽게 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명색이 쑥박하게인 이상한 여자한테도 퉁명스럽다 못해 불퉁거리기까지 한다. 반면에 여자는 처음에 방 청소를 자청하고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주인 여자와 아들, 또 다른 장기 투숙객에게까지 고루 마음을 쓴다. 결국 줄곧 밀어내곤 하지만 결국 줄곧 밀어내기만 하던 주인 여자도 이윽고 마음을 바꾸기에 이르고 영화는 감동적인 마무리를 향해 간다. 영화는 인간관계의 불변의 법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누군가와 친밀하게 마음을 주고받으며 함께 지내고 싶거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 아무리 해도 서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구성하는 데는 모든 종류의 인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도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한 단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그런 일은 누구나 있잖아요. 일생에 한 번쯤은 이유 없이 누군가가 싫어지는 일 말이에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역시 그런 상대가 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대개의 경우 상대도 이쪽과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말대로다. 내가 상대방과 맞지 않는다고 여기면 그쪽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를 밀어낼 준비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애쓰지 말고 상대방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일반화해서 난 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걸까 하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마음을 터놓고 함께 지내고 싶은 상대를 발견했을 때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써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겁도 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친밀함을 표현하는 문제 앞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란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껴 친밀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가장 먼저 그 점을 떠올리기 바란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됐다면 어느 작가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에 새기면 어떨까? 결국은 소중한 사람의 손을 찾아 그 손을 꼭 잡고 있기 위해서, 오직 그러기 위해서 우린 이 싱겁게 흘러가는 시간을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봄이 잔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봄이 되면 임상에서는 환절기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봄을 타는 증상이 조금 더 깊게 나타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대개는 입맛이 없어지고 주변 정리가 잘 안 되고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증상을 호소한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기가 어렵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다. 어딘지 슬프고 우울한 상태가 되더니 몸이 아프기
아프기 시작한다는 사람도 있다. 병원에 갔더니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더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봄은 실제로 잔인한 계절이다. 환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을 앓거나 가벼운 우울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처 적응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독 심하게 환절기병을 앓는 때가 봄이 아닌가 싶다. 봄은 나한테 늘 안 좋은 일만 가져다 준다. 그래서 난 봄이 끔찍하게 싫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봄에 좋지 않은 일을 겪은 경험이 있다. 어느 땐가 봄에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와중에 부모님이 별거에 들어가더니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봄이 오면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정말 그 후에도 계속 뭔가 일이 생겼는지 물어봤다. 한참을 생각해 보더니 그렇지는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 번의 나쁜 경험이 삶 전반을 힘들게 하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래도 그는 봄이 싫다고 했다. 상담 결과 그 역시 어린 시절부터 환절기병을 좀 심하게 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봄과 가을 두 차례 환절기 때마다 어김없이 몸살이 나서 앓아눕곤 했다는 것이다. 그에게 그러던 차에 어느새 봄에 겹쳐서 나쁜 일이 일어나자 아예 봄이란 계절 자체가 두렵고 싫은 상태가 된 것이었다. 그에게 환절기병을 앓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설명해 줬다. 특히 봄에 우리가 왜 그토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계절로 볼 때 겨울은 이 파동이 가장 잠잠할 때다. 예를 들어 나무는 모든 잎과 열매를 다 떨쳐낸 채 조용히 겨울을 견뎌낸다. 곰 같은 짐승들은 아예 겨울잠에 들어가고 인간 역시 겨울이면 추위를 막기 위해 바깥 활동을 최소화하고자 애쓰지 않는가? 에너지의 파동은 그만큼 줄어들고 자연도 웬만해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일종의 휴지기인 셈이다. 하지만 봄이 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삼라만상이 변화를 위해 깨어나는 것이다. 우선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진다. 어린 시절 가장 먼저 봄이 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언 땅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온 천지에 아지랑이가 피어나면 어린 마음에도 문득 형체를 알 수 없는 아득한 그리움 같은 것이 사무치곤 했다. 나중에야 나는 그런 비슷한 감정들에 시원을 향한 노스텔지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말 그대로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새 생명을 준비하느라 힘차게 용트림을 한다. 이윽고 사방에서 꽃망울이 터져나오고 새손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아마도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꽤나 시끄럽고 어수선할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산고를 겪는 셈인데 어찌 조용할 수 있으랴? 물론 우린 그 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한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게 분명하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인 만큼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아니면 봄이 됐다고 해서 입맛이 없어질 만큼 마음이 어수선해질 리가 없다. 몸에 어딘가 밑부리가 근질거리는 느낌이 든다는 사람도 있다. T.S. 엘리어트는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라일락 꽃을 죽은 땅에서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활기 없는 뿌리를 일깨운다라고 했다. 봄은 과연 죽은 것 같은 땅에서 기어코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계절이다. 두 감정이 공존하는 봄. 그래서일까? 봄이면 함께하기 어려운 두 감정이 공존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설렘과 애달픔이 기묘하게 뒤섞인 느낌이랄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더라도 그 비슷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 그런 상태를 좀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환절기병을 앓게 된다. 이 세상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난다. 환절기병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일단은 환절기의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 탓에 변화의 파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변화가 환절기병의 원인인 것은 사실이다. 봄이 잔인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변화로 인해 우리 삶은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던가? 그렇게 생각하면 입맛이 없고 우울한 느낌이 좀 들어도 아, 내가 봄을 타는구나 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가능한 한 좋은 제철 음식을 먹고 잘 자고 푹 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평소 하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던 취미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다. 내 편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즐기는 것도 환절기병을 예방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파도의 움직임에 자기를 내맡긴다. 때로는 자연의 변화에 나를 내맡기면서 아, 나도 이래서 자연의 일부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다 뭔가 하고 싶은 새로운 기분이 들 때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무르익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